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기다렸다는 분 많습니다. 고수의 전략 시간인데요. 오늘도 김용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다행입니까? 아니면 기대보다 조금 못 미친다라고 할까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60% 갤럽 조사 비교적 보수적인데도 불구하고 60%로 일단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요. 사실은 갤럽이 다른 여론조사보다는 조금은 낮게 잡히죠. 근데 갤럽 기준으로 일주일 사이에 2% 정도가 올랐어요. 58%에서 60%로 올랐는데, 물론 여론조사에 존재하는 오차 범위 이내이기는 합니다만 내린 것보다는 올라간 게 좋은 신호인 것이고, 저는 가장 큰 요인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열심히 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좀 그런 성향이 강해서요. 아무래도 이제 민생과 경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확고한 방향이 있다. 주식시장도 좀 이렇게 이제 상승 국면으로 실제 뭐 역대급으로 지금 계속 기록이 이제 갱신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우려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이슈, 그리고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지금 좀 답보 상태 아니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데도 이제 이렇게 견고하게 좀 국민들이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예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좀 다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요. 일단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어려운 상황인 거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쪽은 3,500억 불을 사실상 자기 돈 쓰듯이 뭐 언제든지 콜하면 45일 이내에 넣어라. 물론 영업일 기준입니다만 그것이고, 더 황당한 거는 펀드에서 이익이 났을 때 분배예요. 그러니까 본전을 찾을 때까지는 5대5로 나눠 갔지만 본전을 찾은 이후부터는 이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가고 한국은 10%만 가져가는 구조. 이게 이제 일본이 합의한 내용인데 지금 미국 측의 주장은 일본이 합의한 것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자는 취지의 주장이잖아요. 이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말씀으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어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알려져 있지 않다, 좀 덜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이, 그 우리 김용남 전 의원께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제 전문가신데, 그 부분 이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 3,500달러 투자를 하면 버는 거 90% 자기들이 가져가고 10% 우리 준다라고 하는 이 그 발상이 실제로 국제 간의 거래에서 또는 개인 투자의 거래에서 이게 통용되는 상식입니까? 오히려 그 거꾸로는 가능할 수 있죠. 예. 내 돈 내고 이익의 90% 가지고 당신은 관리해 주시니까 10% 수수료 가져가라, 이렇게 되는데, 정반대의 것을 왜 일본은 그러면 동의를 했다는 겁니까? 실제 동의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아니 어쨌든 일본은 지금 합의문이 작성됐으니까요. 저는 그게 아마 그 정권이 오래 갈지 뭐 못 갈지 위태로운 상태에서 지금 물러나기로 한 총리가 마지막에 정치적으로 어떤 도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좀 처지가 많이 다릅니다. 일본은 5,500억 불을 내기로 했죠. 근데 일본이 우리보다 유리한 측면은 일본은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체결돼 있어요. 그것도 금액의 제한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본이 엔화를 갖고 가서 이거 달러로 바꿔줘 하면 미국이 그 엔화에 상응하는 달러를 무조건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5,500억 불을 마련하는 데에는 우리보다 부담이 훨씬 적죠. 우리는 지금 미국하고 통화 수합이 4년 전쯤 마지막으로 이제 끝나고 지금 한 푼도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통상 외환 보유고를 대략 4천억 불이 조금 넘는다라고 얘기하는데 3,500억 불이면 그 외환 보유고의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80% 이상이잖아요. 일단 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통상 펀드 구조라면 미국 측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 중에 앞단은 거의 일반적인 펀드하고 비슷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펀드 운영사가
이제 투자계에서는 GP라고 합니다만 미리 캐피탈 커밋먼트 계약을 맺은 투자자, 돈을 대기로 한 사람에게 캐피탈 콜을 하거든요. 돈 넣으란 얘기죠. 네. 그 얘기를 하면 투자자가 돈을 넣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45일 이내에 넣기로 한 거, 그거는 일반적인 펀드 투자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네. 근데 그 뒷단, 그럼 이익이 나면 어떻게 배분하냐? 이거는 완전 거꾸로예요. 통상의 경우엔 돈을 투자한 사람이 이익이 나면 80% 정도를 갖고 운영한 사람이 이른바 성과 보수 명목으로 20%를 갖죠. 이게 그 일반적인 경우인데 이거는 돈을 낸 사람이 90%를 가져갈 수는 있어요. 예, 예. 계약하기 나름입니다만 아무래도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일종의 갑을 관계에선 갑이기 때문에 확실한 값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일반적인 룰보다는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한 사람이 90%, 이 운용해서 이익을 낸 사람이 10%인 경우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그 거꾸리인 경우에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낸 사람은 10%, 네. 운영한 사람은 90% 가져가는, 이거는 찾아볼 수 없는 계약 유형입니다. 그런 무리한 이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또는 정말로 깡패 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냉정하게 좀 짧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트럼프 이런 생각.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미국에 물건을 수출해 갖고 작년 같으면 한 600억 불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뭐 주로 대미 그 흑자가 많았죠. 예, 예. 적자를 보는 경우보다 흑자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건 우리가 열심히 물건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번 돈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거 원래 미국 돈이다. 우리 돈이다. 우리 돈 그동안 가져갔으니까 그중에 일부 내놔라. 이 취지 같아요. 예. 근데 이거는 상도덕에 어긋나죠. 아니, 우리가 번 우리 돈이지. 그게 어떻게 미국 돈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산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래는. 그러니까 싸고 좋은 물건 쓰고 자기 나라에서 만들면 품질도 떨어지고 가격은 엄청나게 비쌀 거니까 그걸 수입을 통해서 물가 안정도 시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무역 격조를 해소하든지 이게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나 탄핵됐을 것이다. 탄핵될 것이다라고 이제 타임즈 인터뷰에 이것은 미국이 완전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네. 그러니까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그 현직 대통령이 보통은 입에 담지 않는 단어죠. 예, 예. 예, 탄핵이라는 단어는. 근데 확고하게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입장도 더욱 분명해진 것이죠. 그 내용으로 못한다, 우리. 한미 간에 이제 이렇게 좀 교착 상태에 있지만 우리가 원칙을 지키고 계속 이렇게 좀 장기전으로 가더라도 오히려 가는 것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또 시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어떻습니까? 물론 이제 협상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지지율 문제를 떠나서 예. 우리가 좀 속된 표현입니다만 뭐 그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야, 먹고 죽을래도 그 돈 없어.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 없으니까. 예. 아니,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요? 3,500억 불을. 예. 더군다나 계약 내용이 일방적으로 불리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물론 투자하기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90%는 미국이 가져가는 투자를 우리가 왜 해야 돼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건 분명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뭐 그러면 상호관세 계속 25%다. 뭐 관세를 매기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사실은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이 그렇게 높은 관세를 매긴다? 그러면 우리는 관세를 미국에 수입하는 쪽에서 부담하라고 하고 수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 반도체 가격을 여기서 우리가 미국만 확 깎아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럴 때 미국이 그러면 우리는 관세 부담 우리가 하기 싫으니까 한국 반도체 안 쓰고 다른 곳에 반도체를 사서 쓰겠다? 구해보라고 그랬어요. 구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TSMC와 같은 업체는 파운드리 업체인 것이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이른바 범용 제품, 일반적으로 거의 많은 그 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로서의 D램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빼고는 뭐 미국의 마이크론 정도인데 마이크론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물량이 얼마 안 돼.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미국도 깝깝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한편으로는 이제 버티면 된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협상에 임하더라도 그냥 뭐 기죽고 주눅 들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줄 돈도 없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하면 이제 좀 끌고 나갈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결과적으로는 이게 풀리겠죠. 어떤 식으로는 협상이 마무리되지는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은 나야겠죠. 예.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특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 뭐 반도체가 대표적입니다만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좀 더 높이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 방송하는 이제 이 시점까지 이제 방송이 송출되는 것보다 우리가 녹화하는 이제 시점에 보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 23일 날 유엔 총회에서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 마무리를 할 것 같으면 만나서 사인을 하고 할 텐데 지난번도 사인을 못했고 이번에도 뉴욕에서 총회가 열리는데 유엔 총회에서도 양국 정상이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는 아직까지 확정이 돼 있지 않다라고 이제 합니다.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지금 장기화가 될 건데 그러면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10월 30일 경주에서 있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올 것인데 자 어쨌든 앞으로 남아있는 한 달에서 한 달 한 열흘 정도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에이펙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오는 게 확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에이펙 말고도 한 이틀 정도를 더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해 보기엔 이틀 더 연장해서 체류한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아마도 그 시점을 이용해서 서울에 와 있다가 당일치기라도 판문점 쪽에서 김정은과의 어떤 만남 우와. 같은 거를 기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 이외에 이틀을 더 한국에 체류한다는 건 뭔가 큰 이벤트가 있다는 거 외에는 이유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도 있다 하여튼 뭐 추측의 영역이지만 아직은 뭐 추측입니다만 뭐 일단 그냥 상상이라고 해놓은 아니 왜냐하면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하여튼 올해의 목표가 가장 큰 목표가 뭐겠어요? 예. 한국하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가장 큰 목표는 노벨 평화상 받는 거예요. 예. 노벨 평화상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 뜻대로 안 됐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죠. 그리고 가자 지구를 놓고 지금 싸우는 것도 안 끝났어요. 근데 명분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지금 그나마 가능성 있는 것은 북한하고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뭐 그게 종국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나오기보다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대한민국으로서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말고의 문제보다는 정말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북미 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것, 국교 정상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와 관련된 일정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일종의 초입 정도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하신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쨌든 이틀 정도 더 있는 건 확정이 된 것 같습니까? 아니 지금 그것도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력이 대단하시네요.
정보력이 대단하시고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유엔 총회에서 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대통령실에서 그런 기류 그러니까 이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극적 진전이 없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좀 더 비꼬아 놓는다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가 에이펙 정상회담 전후에 대한민국과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진일보하는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는 그런 얘기가 조금 안 나옵니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 협상에서 5,500억 불을 받아내고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유리한 합의문이 작성된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만 사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의 별명은 타코였어요. 타코. 네. 우리 먹는 타코하고 PACO. 예. 예, 그러니까 그게 뭐의 줄임말이냐면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예. 그러니까 이 치킨 먹는 치킨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제 영어 단어 치킨에는 뭐 겁쟁이라는 뜻부터 이제 도망간다, 겁먹고 예. 도망간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세게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 보면 흐지부지되고 좀 이렇게 발을 뺀다라는 의미에서 뭐 미국 언론에서도 많이 썼던 용어니까요. 타코라는 의미는. 근데 일본이 너무 쉽게 그 허물어진 게 예.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황당하기는 합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업가 출신으로서 그만큼 좋게 얘기하면 플렉서블하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처음에 본인이 공식적으로 공개 발언을 통해서 한 내용과 끝에 결론은 매우 다른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그 말씀은 이제 유연하다, 플렉스벌 하는 게 유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다르게 얘기하면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뭐 되는 대로 도장 찍고 마는 이런 이제 의미도 담고 있다고 보고요. 어쨌든 한미 간에 이런 이제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상황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거고 역사에서 가정, 어썸션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은 없지만 윤석열 같으면 이거 진짜 해결은 해냈겠습니까? 만약 트럼프가 이렇게 압박 일변도로 왔으면 미국 가서 뭐 아메리칸 파이도 부르고 이것저것 다 퍼주고 왔던 것과 비교하면 끔찍하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탄핵 안 되고 남아 있었다면 정말로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것이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문에 서명했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면 당장 만약에 그런 내용으로 서명을 했다 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단 지금 원달러 환율이 요새 뭐 1380원, 9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미 합의문에 서명했다라는 뉴스가 들리는 순간에 원달러 환율은 무조건 2,000원 뚫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외환 위기가 와버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다 합쳐서 4,000불 조금 넘어요. 그리고 4,000달러, 예. 사실은 4천억 불, 예. 4천억 불 조금 넘는 데다가 사실상 우리가 유동화를 시켜서 쓸 수 있는 돈은 최대한 따져봤자 1년에 200억 불에서 300억 불 정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일본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만약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3,500억 불을 다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돈이 어디서 있어요? 없어요. 그런 돈은. 참으로 다행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번에 타임지 인터뷰에도 보면 가장 잘한 것은 일단 전국의 안정화다. 대한민국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정화되어 있다고 이제 타임지가 직접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한미 간의 협상 문제는 남아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 지지율은 이렇게 이제 고공으로 일단 간다. 또 안정권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이게 대통령 지지율을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지금 변수 같은 게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장은 없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49% 정도를 득표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은 대략 60%에서 뭐 여론조사별로 60%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대선 득표율보다는 지금 올라갈 상황에서 크게 실점할 게 있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제가 느끼기로는 뭐랄까요? 여론에 대해서 관심도 높고
여론이 어떤 방향을 가리키면 그 방향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지 않는 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최근에 그 논란이 됐던 주식 양도세 관련한 대주주 요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그게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될 수 있었는데 예, 예. 그 강화하겠다는 게 정부 안이었죠. 사실 정부 안이라는 거는 뭐 기재부 안이라기보다는 정말 이재명 정부 안의 의미가 훨씬 컸었는데 그거 이제 50억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거는 여론을 반영해서 기존에 있던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반영해서 그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크게 실점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여요. 이번에 대주주 이제 요건이 뭐 주식 한 주를 50억 원어치 가진 사람 저는 제 주변에 보질 못했는데 뭐 10억 가진 사람도 한 주식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것은 이제 좀 공평과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게 뭐 주식 투자하는 개미 군단들이 다들 이거 아니다. 뭐 자기 주식 삼성전자 주식 50억 원어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차익이 생기면 양도세를 좀 더 낸다는 건데 어쨌든 10억도 안 가지고 있지만 심리적으로 이런 비유를 좀 해보겠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도 종부세 매긴다고 하니까 막 부동산 시장이 떠들썩하면서 종부세 왜 그 매겨야 되느냐라고 막 택시 기사들이 반발을 한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반발한다. 막 이제 이런 이야기와 좀 연상이 되어서 어쨌든 그것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굉장히 효과가 있는 거죠. 짧게만 말씀드리면 부동산하고 주식은 그런 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 예. 사실은 부동산은 일물일가 원칙이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별로 가격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지리적으로 붙어 있어도 다를 수밖에 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하고 대상이 안 되는 부동산하고는 다른 시장입니다. 예. 근데 주식은 한 종목을 누가 50억이나 들고 있느냐? 잘 없죠. 거의 없지만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50억 이상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매우 소수입니다만 그 사람이 주식을 쫙 팔면 가격이 떨어져요. 예. 그거는 1,000만 원이 들고 있는 사람도 결국에는 같은 종류의 주식,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뭐 50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이 삼성전자 주식을 나 양도세 내기 싫으니까 팔래. 연말 기준까지는 맞춰야 되니까. 쭉 팔면 삼성전자 10주만 들고 있는 사람의 주식값도 떨어집니다. 예, 이게 예. 부동산하고 주식하고는 완전히 그런 면에서는 성격이 완전히 다른 시장이죠. 지금 김용남 전 의원의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의 설득 논리, 이재명 대통령이 누군가로부터 설득 또는 이제 수용을 할 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그 내용으로 과감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0억 기준 하겠습니다. 세수가 한 2, 3천억 정도 되는 거 다른 일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세금 더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지금 주식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거 맞죠? 그럼요. 그런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한 5% 이상은 이것 때문에 상승한 거 아니냐라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유연한 자세를 보면서 뭐 국내 주식 투자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어떤 확신을 조금 더 갖게 되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그 코스피 5천 목표 달성에 정말 진심이구나. 본인의 의지도 꺾을 만큼 한국 주식의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된 거죠. 다른 주제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까운 주식 국회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 아닙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 주제 좀 이제 넘겨서 국회에서 이제 지금 부성찬 의원, 그전 서인교 의원까지 해서 이제 지난번 이제 윤석열 탄핵 파면 결정 직후에 사인 회동이 있었다. 대법원장, 전 검찰총장, 국무총리 그리고 이제 뭐 최은순의 내연남이었다라고 하는 이제 김충식 회장까지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팩트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는데 이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일종의 뭐랍니까 제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이제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피해가기보다는 한번 우리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게 이제 제보가 존재했고 제보의 내용이 녹음으로 남아 있는데 그것이 아예 이제 허위라고 밝혀졌을 경우에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판이 좀 많이 커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당사자들도 최초에 제보했다는 쪽, 발언했다는 쪽에서도 이것은 썰이었다, 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발을 빼버리면서 오히려 해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번 일은 없었던 게 훨씬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안 꺼내니만 훨씬 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러면서 사법개혁 내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그 지금 시스템에 대한 문제 논점을 완전히 흐려버렸어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된 것은 3월 7일에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 그게 왜 갑자기 70년 넘게 날로 계산하다가 그 사건에서만 시로 계산하는, 시간으로 계산하는 결정이 나왔느냐. 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재판 진행의 문제. 그리고 5월 1일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어떻게 대법원에 접수된 지 9일 만에 선고까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게 지금 제대로 기록을 검토하고 선고를 한 거냐 아니면 그 선고에 정치적인 의도,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었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이른바 4인 회동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이죠. 근데 이게 거의 지금 사실이 아닌 것처럼 내지는 적어도 뭐 그걸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는 거로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잖아요. 제보자 존재 여부도 확인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일단 봐야 되고. 논점만 흐려놨어요. 예. 왜냐면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벌써 2번이나 문제 제기가 됐단 말이죠. 상임위에서 한 번, 그리고 더군다나 본회의장에서 벌어지는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를 제기한 국회의원들은 물론 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자리에서 발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적인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 4인 회동을 제기하는 순간에 다른 게 잊혀지거나 아니면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제보에 의한 문제 제기라는 게 이 제보가 사실이 맞아? 내지는 제보라는 것 자체도 만들어낸 거 아니야? 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법개혁에 대한 10만 빼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그 측면에서 조희대 사퇴론이나 조희대 책임론, 직위원 재판부를 바꾸지는 못하고 내란 지금 전남 재판부를 또 만들어야 하는 이제 지금 입법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입법 현안과 정치적인 공방이 존재하는데 이게 지금 4인 회동이 없었다, 부존재했다, 또는 제보 자체도 허위였다. 아니 제보자도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 라는 걸로 이제 가버리니까 정말로 중요한 문제를 다룰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생각이 이제 좀 들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은 이제 보장이 되니까 뭐 당연히 제보가 왔으니까 해지고 제보 자체가 조작과 왜곡이 됐다고 했는데 국회의원이 받았을 리는 없다고 저는 취재기자로서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러나 그럼 최초에 이 문제 제기를 했던 곳도 유튜버이고 언론이고 저희들도 뭐 유튜버에서 지금 이렇게 언론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의 그런 가이드라인은 없는 상태에서 보도를 했느냐 또는 말을 해버렸나? 뭐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지금 어떻게 이 상황을 일단 정리하고 좀 해법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최초로 이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내보낸 쪽의 입장이 아마 최근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보도가 아니었고 그냥 방송이라고 그랬나 발언이라고 그랬나 뭐. 썰이었다. 소문을 썰로 내놓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소문을 썰로 풀었다. 뭐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소문을 썰로 풀었다.
근데 누가 봐도 일종의 폭로 방송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예. 나갔잖아요. 예. 일단 거기에 그런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고, 이거를 이제 상임위와 본회의장에서 언급한 국회의원들도 이게 사실은 그거 발언을 하기 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금 건너뛴 것 같아요. 제보자를 통해서는 확인을 했다는 것이고 최초 발언자의 그 발언까지는 확인할 길이 현실적으로 국회의원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녹취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온 사람이 누구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취재 기자가 가져왔는데 언론에 터뜨리기에는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맞는 것 같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가지고 공론화시키는 것은 간혹 있어 왔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전달해줬던 메신저 또는 국회의 의원들한테 제보를 했던 당사자는 있을까요? 그 최초 제보자라고 하는 것은 녹취 당사자이고 이것을 국회로 가져온 사람은 있을 텐데 그럼 이 사람이 누군지가 이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달자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냐. 예. 그러니까 적어도 국회의원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발언을 하려면 적어도 그 전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취재해 보니까 그 전달자는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달자가 최초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유튜브 언론에서 그 팩트를 가지고 다룰 때, 근데 팩트라고 다룬 거 맞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은 썰로 다루었다라고 하는데 세상에 우리가 썰로 다루는데 매월 며칠 날 누가 어디에서 식당에서 먹었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윤땡땡과 김땡땡과 박땡땡이 대통령 권한을 가진 몇몇 사람이 어느 공간에서 밥을 먹었다는 소문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서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썰로도 할 수가 없는 건데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을 전달해 줬던 사람은 있을 텐데 그러면 저 전달자는 나는 나와서 이것을 팩트라고 믿고 서영교 의원실과 예를 들어 부성찬 의원에게 전달했다라고는 저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하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도 그 전달자를 신뢰할 수 있었으니까 공개 발언을 했겠죠. 근데 문제는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판단이 틀렸던 거 아닌가. 예. 그러니까 보다 확실한 증거를 적어도 전달하는 사람은 팩트를 확인하고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전제가 무너졌던 거 아닌가 싶어요. 제가 취재했던 내용을 예를 들어 국회에 있는 서영교 의원과 부성찬 의원에게 어딘가에서 제보를 받았고 녹음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거를 전달할 때는 저는 이런 경로나 과정을 통해서 믿을만 합니다. 이거 지금 꼭 국회에서 다뤄주세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쓰는 것은 아마도 국회의원은 저를 보고 쓸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좀 더 이제 더 면밀하게 검토하는 분은 그래도 그 사람이 누군지 나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다루면 이제 그 부분까지는 못 갔고 전달자를 믿고 했다면 그 전달자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원래 소문으로만 얘기했고 썰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 팩트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 녹취가 나왔습니다. 그럼 그 녹취를 가지고 전달한 사람은 분명히 그 녹취의 최초 출발 지점에 있는 누군가에게 확인을 하지 않고 국회로 전달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드리지만 워낙에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이제 국민에 대한 그 유튜브 언론의 신뢰도를 깡그리 있게 부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 매체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법개혁의 동력을 일부 상실케 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논점만 흐려놓고 진짜 그런 일은 없었던 게 훨씬 나아 보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취재를 하면서 지금도 저 같은 경우에 4건 지금 고소고발 재판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취재를 안 하고 썰로 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취재원을 가능한 보호하지만 과거에는 저는 취재할 때 녹음 이런 걸 안 했거든요. 요즘은 그렇게 하니까 와 정말로 이렇게 고소고발 당하니까 이게 증거대라고 하는데 이 증거가 없이 재판에 가면 재판대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요즘은 양해를 구하고 녹음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그냥 전화 녹음을 이제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걸로 봐서는 열심히 뛰고 있는 절대 다수의 상식적인 수준의 취재 활동에 정말로 국민적 불신이 이렇게 많이 쌓여버리면 누가 그래 우리가 방송을 믿느냐. 안 그래도 이제 레거시 언론과 뭐 유튜브 언론이 막 맞다 안 맞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워낙 좀 심하게 논쟁적이어서 이 문제만큼은 최초에 보도했던 언론, 유튜브 언론 그리고 그것을 국회로 전달했던 사람 나와가지고 좀 더 명쾌하게 국민들이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정말로 설명하지 않으면 이거는 큰일 날 뭐 일이라는 말씀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를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것은 저희들이 주제넘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것이 갖고 있는 파장이나 그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이른바 그 사인 회동설은 더 이상 제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는 그냥 빨리 이런 일은 빨리 그 묻어버리는 게 최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더 이상 언급 안 하는 게 더 좋겠어요. 예, 이제는 책임의 시간이 와 있습니다. 사인 회동설은 아닌 걸로 밝혀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 맞다 안 맞다 할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제기했던 쪽에서 결국에 이제 결자 해제 자세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 주제도 좀 다뤄봐야 하겠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통일교 10% 당원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뭐 외피로 보면 무슨 통일교 국힘 당원 500만 명 중에서 10%가 통일교냐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지만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국민이 5천만 명인데 10%가 국민의힘 당원이니 그 비율로 보면 500만 통일교 교인 중에서 10%가 국힘 당원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은 국민의힘 당원이 500만 명 정도 된다. 근데 전체 우리나라 국민의 대략 10분의 1인데 통일교 교인이 120만 명쯤 된다고 하니 그중에 10% 정도인 12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원인 게 그냥 그건 통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 뭐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러니까 약간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기도 한 비유인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12만 명이라는 숫자보다 그러니까 2023년 봄에 있을 것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 전해인 2022년에 이제 집단적으로 입당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게 윤영호 당시 본부장과 권성동 의원 간에 뭐 나눴던 대화나 그런 취지에 있어서 건진하고 나눴던 대화죠. 건진 법사하고 나눴던 대화의 내용이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전체 당원보다는 그 당내 경선이나 이런 데서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 당원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책임 당원이 대략 뭐 70만 명 뭐 전후로 될 겁니다. 그러면 그 70만 명의 책임 당원 중에 그 무렵쯤 집단적으로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이 이루어졌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사실은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책임 당원 70만 명 중에서 한 12만 명 통일교인들의 10%가 들어와 있다고 이렇게 지금 추산은 하십니까? 그거는 아예 알 수 없는 부분이다. 그거는 아직 확인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만 명이라는 숫자도 일단 당비를 내지 않는 전체 당원 명부하고 비교한 숫자인 것 같고, 그리고 당원 명부가요 실제로 보면 이름만 있고 생년월일이 빠졌거나 아니면 뭐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있는데 이 전화번호가 지금은 거의 없어지거나 쓰지 않는 집 전화번호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 당원과의 그 비교는 별로 의미가 없다. 실제 투표권이 주어지는 책임 당원 명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특히 2022년을 전후해서 들어온 숫자 중에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하면 그거는 말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입당했다는 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좀 봤습니다. 이제 저도 조금 전에 통계 말씀드린 거 조금 수정을 하면 어쨌든 120만 명 중에 10%인 12만 명이 들어온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500만 명이 국민의힘 당원이니까 그 비율로 보면은 이상할 것 아니다라고 이제 했는데 특정 시기에 이제 갑자기 많이 들어왔다면 그것은 문제다라고 이제 하셨는데 이렇게 보는 지금까지 그러면 특정 종교가 10%의 예를 들어서 당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불교계, 개신교계, 가톨릭계에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근데 유독 통일교만큼은 10% 들어와 있는 것이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이면은 이제 통일교가 실제로 국힘을 좀 좌지우지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발언이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국힘의 원내대표가 통일교도 안심시키고 당원들 동요도 안 맞고 오히려 힘을 결집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제가 확대 해석하면 좀 과합니까? 아니 지금까지는 뭐 당원 중에 몇 %가 뭐 기독교인이냐 불교인이냐 이런 거를 따져 본 적이 없죠. 예. 사실은 따져 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사실은 통일교에서 그 집단적으로 입당이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대선 전부터 당시 2022년 대선 전부터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돕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측과 통일교가 밀접하게 이렇게 유착이 됐느냐라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나오는 얘기인데 글쎄요 12만 명이 사실은 좀 많죠. 많을 정도가 아니고요. 네. 그냥 끝나는 거지. 그 게임에서 이해관계가 다 각기 다르고 후보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경쟁을 하는데 특정 종교가 특정인을 위해서 밀어버린다면 12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다면 그건 게임 끝이지 뭐 할 게 아니 없습니다. 만약에 그 12만 명 중에 상당수가 당비를 내는 당원이라면 그럴 가능성이 또 높지 않습니까? 당내 통일교에서. 경선은 뭐 그쪽에서 밀은 사람이 무조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집단적으로 당원 가입을 요구했고 그걸 따라준 사람이 당비를 안 내고 권리 당원이 안 돼 있을 리가 없고 그중에 예를 들어 12만 명 중에서 뭐 3, 4천 명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머지는 그 교리에 의해서 한학자가 참어머니로서 이렇게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라고 하면 그거 따라 하겠죠. 그럼 뭐 당내 경선이 의미가 없죠. 그냥 그쪽이 이기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국힘도 이번에 당원 명부를 특검에서 압수수색하고 이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좀 가리자라는 쪽으로 오히려 나오는 것이 당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그 전에는 어떤 그 특정 종교 집단과의 문제가 이렇게 그 불거진 적이 제 기억엔 거의 없어요. 언제부터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냐면 2019년도에 황교안 대표 시절부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주로 기독교의 특정 성향과 유착 관계가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맨날 그 주말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하고 당시 황교안 대표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의존하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종교와 정당 간의 유착관계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가 점점 심화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에 이제 들어와서 경선을 치르는 과정 또 당의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된 그 전후로 해갖고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통일교뿐만 아니라 무슨 신천지를 비롯해서 온갖 그 종교 단체와의 밀착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이거는 정리를 한 번은 하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게 전당대회 뭐 그런 모습도 비춰졌습니다만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다가 당선된 사람이 그냥 쏜살같이 쫓아가고 인사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인이란 사람들한테 이거를 정리 안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그 특정 종교에 속하지 않은 거의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에게 정상적인 정당으로
인식되려면 이거를 한번 털고 가는 게 맞죠. 국민의 힘을 위해서라도. 근데 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번에 못 텁니까?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예. 이게 당원에서 확 정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집단으로 또 탈당을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탈당 안 하면 이거 개개인을 어떻게 일일이 다 솎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국민의힘 언젠가 아니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또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될 텐데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 또 투표권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살려갈 것 같은데요. 통일교 쪽에서 보면 이제 국힘을 장악한 거예요. 특별당비를 내는 사람, 권리당원으로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10만 명이 넘잖아요. 모든 경선에 개입해서 1등 만들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꼴등을 1등 만들 수는 없지만 2, 3등을 1등 만드는 건 아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물러설 것이냐. 오히려 통일교 한학자 쪽에서 보면 국힘을 자기들이 먹었는데요, 이미. 거기다가 정광훈 일당도 있어요. 전한길 일당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 국힘 먹는다 그러면 누가 나오더라도 정상적으로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정당 하나를 우리가 먹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끔찍하죠. 그런데 돌아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결국 경선 과정에서 TK 중심으로 누군가 후보가 되려면 통일교 쪽을 제일 먼저 찾아가지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표를 구걸하는 두 번째 신천지 찾아가야 되죠. 세 번째 정광훈 있죠. 전한길 있죠. 이렇게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느 지역도 후보가 다 된다. 왜냐하면 이미 당원으로 심어놓은 겁니다. 이런 것들을 특정 종교 집단이 포기하고 물러설 것이냐, 정치 발전을 위해서 국힘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의미가 허무맹랑한 그런 우리의 좀 주의 주장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뭐 난망하죠. 예.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회복 안 되는 여러 가지 면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제 절연의 문제도 있지만 국힘이 지금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의 구성과 지금 현재 영향을 행사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앞으로 뚫고 나갈 길이 난망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국힘과 어떤 관계를 또 설정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보면서 세상이 정말 희한해졌다. 권성동 구속 그리고 지금 한학자도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구속돼야 될 것 같은데 종교가 어느 날 국힘을 이제 먹는 그 상황까지 와버렸다. 국힘은 도대체 대한민국 정당으로서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통일교는 일종의 지금 데스퍼레이트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지금 해산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일본에서도 아마 일본 정치인들하고도 유착 관계가 꽤 깊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아베 전 총리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종교 단체로서 활동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한국에서 더욱 기반을 공고히 하고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를 더 심화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른바 일종의 한학자 총재가 지금은 교주 같은 역할 아닌가요? 교주를 뛰어넘어서 신격화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뭐 이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속세법으로 구속이 된다? 교주가? 세속의 법으로 구속이 된다. 세속의 법으로 구속이 된다? 최고의 위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더 똘똘 뭉쳐서 이제 어떤 식으로는 생존해 나갈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종교가 정치권에 진입을 해서 이걸 좌지우지할 정도로 됐다. 그게 제1야당의 지금 국힘 모습이다. 지금도 떨어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건 진짜 질 낮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유입되면서 나타난 대단히 퇴행적이고 불행한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확 달려왔는데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픽스몰 추석 공동구매 필요하신 분들 들어와서 상품 구경하시고 귀하고 그리고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가격 경쟁력 가성비 있게 상품 준비해 놨는데 오시고요. 그리고 품절 대란이다 전 쿠키. 자, 저게 이제 전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쿠키다. 28,000원에 광화문살롱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인기 좋습니다. 한 500세트 준비해 놓고 수제 쿠키 여러분들께 판매하고 있는데 주문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제가 하나 강추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대통령이라는 다시 민주주의를 노래하다. 뮤지컬 김대중 나의 대통령이라는 제목으로 부천 시민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공연을 보고 왔는데 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몇 번이나 났는데 감동의 박수, 감동의 물결,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그런 공연이었는데, VIP석이 11만 원, 그리고 로얄석이 88,000원, 그리고 스페셜석이 S석이 77,000원인데 스픽스 지금 링크로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지금 댓글창으로도 나와 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6만 원, 5만 원, 4만 원 스픽스 애독자, 애청자만을 위해서 아예 링크를 별도 만들어서 공연기획자인 꿈의 손해라는 회사와 함께 저희들이 마지막 공연 시민 여러분들께 많이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가격으로 좀 모시자라고 해서 활용폭이 대단히 크네요. 아주 큽니다. 그리고 뮤지컬에 30몇 명이 공연을 하는데 공연을 볼수록 대단하다 싶어서, 김대중 대통령을 생각하면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저렇게 이어지는 점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의 대통령 뮤지컬 김대중 여러분들께 꼭 시청 권유드리고, 주말에 제가 오늘 나가실 때 사모님과 가족들 함께 볼 수 있도록 부천시민회관에 좀 가시면 좋겠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가서 정말 감동적인 뮤지컬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더 많은 행복과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이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저희들 응원해 주시면 더 큰 힘이 된다. 그리고 용방불패도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방불패는 김영남 TV입니다. 똑같이 용방불패 TV 쳐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사드리면서 모두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